우선 신고가 난 종목을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유튜브에 무료 방송 보면서 단타 쳐가지고 아침마다 나와서 잘더라고 돈 번다고? 웃기지 마라. 선물 옵션, 해외 옵션, 우량주, 가치주 다 한대. 해봐. 거기 들어가면 독이 있어. 그런 방송 들으면 여러분 계좌는 깡통납니다. 뭐라고 하냐? 다 맞춰드립니다. 예이 더러운 놈들아. 뭘 맞춰주기는. 선물도 해보고 단타도 해봐. 뒤질 테니까. 결과가 안 좋으면 나한테 요구하시고 안티 쓰세요. 밑에다가. 많은 분들이 종목 추천을 원하시는데요. 종목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한 게 종목인데요. 종목인데 종목으로 돈을 벌어야죠. 제일 중요한 건 돈을 버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착각하고 있어요. 워런 버핏은 뉴스도 안 보고 오만 가지 쓰잘데기 없는 짓을 안 합니다. 워런 버핏이 가장 중요한 건, 워런 버핏이 부자가 된 건 보면 오르는 주식입니다. 더 주고 삽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안 하는 원칙, 기준, 철학이 있습니다. 철학이 없는 사람들은 돈 다 잃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종목인데, 종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식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것만 보면 주식은 여러 가지 장르를 연구하지 마세요. 주식은 딱 두 가지야. 무슨 얘기냐? 오르는 주식과 내리는 주식. 어느 섹터는 어느 업종도 연구하지 마세요. 오르는 주식과 내리는 주식이 포착되면 그것을 깊게 파시면 됩니다. 이걸 우리는 추세라고 합니다. 오르는 추세, 하락하는 추세. 그래서 오르는 추세, 요즘에 그 오르는 추세 종목 몇 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봐야 공부가 되죠. 그죠? 자, 이 추세라는 게 뭐냐면 지금 200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이게 추세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추세는 뭐죠? 하락하는 추세죠. 그래서 여러분이 추세선을 그거 보면 나옵니다. 자, 보면 2015년부터 2000년까지는 계속 흘러내렸죠. 그 다음에 2000년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오르고 있죠. 이걸 우리는 추세라고 해요. 추세를 공부하고 가야 돼요. 자, 이거 뭐고 또 하나 더 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추세가 나오면 매수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마린에서 수익을 지금 내가지고 내 계좌에 들어있습니다. 자, 2000년 바닥 잡았습니다. 이 종목도 2000년까지는 흘러내렸죠. 네. 뭐냐면 2012년부터 2000년까지는 흘러내려서 15,000원 하는 게 하나 에어로입니다. 지금 가격이 얼마입니까? 100만원 돈 찍었네요. 그죠? 자, 잘 보면 추세가 나왔죠. 자, 주봉으로 좀 볼까요? 추세가 나오면 이 추세를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추세라는 거 아닙니다. 어디서 사야 돼요? 이거는 제가 여기서 발굴해가지고요. 요게 평균 단가가 우리가 빨리 산 사람들은 27,000원이고요. 조금 늦게 산 사람은 요때, 요 쏙쏙 조정할 때마다 이렇게 들어오죠. 이 조정하는 자리가 매수할 자리고 지수가 조정할 때입니다. 지수가 조정한다고 뉴스가 나올 때 불안해하지 마시고 추세가 나온 주도주를 싸게 살 기회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하하 웃으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대개 보면은 시장이 조정하면 애면합니다. 손절하고 톡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돈을 잃습니다. 자, 내리는 추세도 한번 볼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안경 좀 바꿔 쓰겠습니다. 눈이 빠셔가지고 이게 OCI 홀딩스입니다. 이게 약 1000배 올랐습니다. 추세입니다. 추세를 발견했으면 여러분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테마가 열광을 이룰 때 꼭지를 쳤습니다. 근데 태양광의 테마에 쳐져 있던 사람은 여기 고점에서 다들 물려서 다들 패하죠.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자리는 다 여기입니다. 이런 거 좋아하면 거지 되는 겁니다. 개인주가 잃는 거는 많이 오른 걸 좋아하기 때문에 추세가 끝나서 추세가 망가진 다음에 이 추세가 망가진 이 자리에서 좋아했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얼마까지 빠지나 보세요. 50만 원이 넘어갔던 주식이 얼마까지 빠지나? 2만 원까지 빠지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주식은 하락하기 시작하면 50만 원짜리가 2만 원까지 빠진 거예요. 이게 추세예요. 여기는 하락 추세, 여기는 상승 추세죠. 여기까지는 2만 원까지, 50만 원부터 2만 원까지 오는 이 한 10여 년간의 시간이 어때요? 하락 추세잖아요. 이런 하락 추세와 오름 추세를 여러분이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강의 잘 여러분 들으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보이시죠? 추세가. 이제 추세가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오름 추세와 하향 추세. 그래서 중간중간 조정 오는 거는 추가 매수할 자리죠. 아셨죠?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은 들어가면서부터 차트 켜네요. 차트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차트는요, 차트 속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 차트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주식 끝난 겁니다. 이 차트 공부가 끝나면요, 미국이 됐든 베트남이 됐든 중국이 됐든 어딜 가든지 여러분 단 조건이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등치가 큰 것, 시총 상위 종목은 한 번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으로 쭉 간다. 네, 잠시 후에 추세에 대해 또 설명할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구하셔야 되는 건 추세를 연구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추세가 제일 큰 건 뭘까요? 삼성전자겠죠. 그 다음에 1000명보다 더 큰 건 뭘까요? 코스피 200 종목을 담아놓은 코덱스 200이 정말 멋있는 종목이죠. 그런 거 추세를 보시면
종목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자, 포스코도 봅니다. 1992년에 그냥 88년 그때 장 좋을 때 장이 상투를 치면요 신규 상장 종목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때 들어와서 개인들이 좋아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때 이게 한 32,000원 가던 게 이 14,000원까지 반토막 이상 났죠. 이렇게 났다가 장이 나쁘니까 그때 아주 절망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었느냐. 8월 25일이 대중국 수교입니다. 대만하고 손을 꺾고 중국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부터 포스코가 우상향하죠. 14,000원이니까 76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오래 올라가면 사람들이 아주 그냥 집단으로 몰려오죠. 중요한 건 이번 이 포스코가 하는 얘기가 중요한 건 이렇게 포스코가 갈 때 마지막 국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갈 때면 중공업 무거울 중자 중공업은 아무도 안 쳐다봤어요. 철강 이런 거 안 쳐다봤어 사람들이. 그런데 그때 철강 중공업 화학 이런 거 갈 때 소재죠. 삼성전자는 못 갔다는 거. 공교롭게도 이번이 또 다시 중공업 조선 이런 게 가죠. 그리고 그동안 못 보던 방위 그 다음에 그동안 못 보던 전력 이런 것들이 가죠. 그런데 삼성전자 약하잖아요. 뭘까요? 그때도 보니까 신기술이 약해졌더라. 이번에도 여러분 종목을 볼 때 그런 못 가는 섹터를 대장주에서 찾아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번에 봐야 된 거는 이 포스코 홀딩스가 상당히 뭔가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포스코에서의 추세를 봤습니다. 자, 보면 포스코 홀딩스가 추세가 오름 추세에 있을 때 아무 때고 사서 장기 보유하면 됩니다. 꼭지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꼭지 잡아도 반토막 나도 기다리면 다 올라옵니다. 근데 기왕이면 골짜구니가 들죠. 골짜구니가 좋아요. 골짜구니는 언제 환란이 왔을 때 시장에 패닉에 빠질 때 뉴스가 나쁠 때가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6만 원 가니까 모두가 와서 난리 났는데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이것도 보면 얼마까지 빠져요? 13만 원까지 빠지죠. 15년간에 걸쳐서. 이거 그냥 올라가는 추세였지만 이 국면은 뭘까요? 이 국면은 하락 국면입니다. 그래서 추세 두 가지만 공부하면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은 주식 공부 끝났습니다. 추세 공부 안 하고 추세 다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잔챙이들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오토바이 같아. 근데 큰 탱크, 기차 이런 건 한 번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으로 계속 갈 때까지 부산까지 가야 올라옵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시가총액 상위 큰 종목은 한 방향을 정하면 여기서 부산으로 딱 가기로 표를 끊으면 그냥 계속 간다. 알죠? 예, 그래서 추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림 추세와 오름 추세만 공부하고 내림 추세 종목은 팔아야죠. 그러니까 내림 추세 하나만 더 볼게요. 여러분이 좋아하던 에코프로가 배터리잖아요. 배터리가 시세를 많이 났어요. 1,000원부터 약 30만원까지 300배 올라갔는데 추세가 꺾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야죠. 안 내리니까 30만원에서 이게 10만원 밑으로 37,000원까지 빠졌네. 37,000원까지 빠졌다 올라오네. 반등 나오네요. 이제 2차전지가 30만원짜리 10배 빠지니까 반등 나오죠. 예, 이번 그렇다고 반등을 먹으러 가지는 마세요. 자, 여기서 우리 오늘 공부 하나 하는데 추세가 오름차섬에서 너무 빠져가지고 나오는 반등파. 이걸 반등파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먹다가 입 벼집니다. 입 벼진다고요. 이 추세가 끝나고 나면 나머지 반등파는 어디까지 가는 거고 망가진 추세이기 때문에 건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음번 갈 때는 얼마나 걸려? 아까 포스코에서 봤듯이 다음 반등은 10년 이상 조정 후에 가더라. 그럼 지금 나오는 반등파니까 화려하게 나오고 시끄럽더라도 가까이 가지 마시고 이 오름 차선에서 내림 차선을 바꿨다는 거 이거 바뀔 때 여러분 뜨거 하고 나와야 됩니다. 다른 공부하지 마세요. 큰 추세를 보이고 여기서 이제 좋은 정보가 또 있어. 이 차트를 보면 이 차트 안에 또 정보가 또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혹시 또 제가 건강하면 여기 나와서 차트에 대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시장이 불안할 때 어떤 조건을 가진 종목을 눈여겨보시나요? 그래서 시장 불안하지 않아요. 시장이 엄청 좋아요. 내 계좌가 말하고 내 계좌가 오늘 내 계좌 갖고 왔는데 사람들은 올해 수익이 엄청났어요. 금년에. 그래서 좋은 장이다. 그러니까 요즘같이 좋은 장에 갑작스레 기습으로 와가지고 다들 불안해해요. 저러다 말겠지. 그래서 차트 몇 개 보고 가죠. 그럼 좋은 장인가 나쁜 장 차트를 보면 됩니다. 사실은 아까도 봤지만 삼양식품 같은 거 보면 좋은 장 나쁜 장을 따지지 말고 뭘 봐야 돼? 우리는 지수를 보는 게 아니라 종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종목을 보면 어때? 이 종목 보니까 뭐 10년 전, 20년 전부터 계속 추세가 우상향이잖아요. 계속 우상향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거예요. 그 요즘에 장인 여기 보면은 10년 전부터 계속 20년 전부터 계속 오르고 있죠.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해? 가만히 가요. 장이 나쁜 게 아니라 지수가 나쁘고 경기가 나빠도 가는 종목은 간다. 이거 꼭 외워주세요. 자, 봐요.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강의는 돈으로 활살할 수 없는 주식에서 그동안 잃었던 것들이 왜 이러는지를 원인을 잡아주는 거고 이 강의를 여러 번 들으면서 여러분이 반복하고 이걸 습득하면 여러분은 부자 됩니다. 금년에 제 계좌가 작년에 한 200억이었었는데 올해는 300억이 넘어갔습니다. 그건 뭐죠? 금년에만 그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엄청 좋은 장이죠. 예, 이건 삼성화재입니다.
삼성화재 보면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약 한 40년간을 우상향합니다. 물론 가다가 중간에 조정도 했어요. 예, 중간에 조정도 했습니다만 여러분 워런 버핏은 좋은 주식을 사면 50% 떨어져도 참잖아요. 그래서 우량주에 대해서는 50% 절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좋은 주식을 발견했으면 기다리세요. 그러면 50% 빠질 때 사시면 됩니다. 버크셔에서 주식도 50%씩 빠졌습니다. 지금 미국의 성장주에 여러분이 다 미쳐 있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건 뭘까요? 버크셔 해서의 주식이에요. B주, A주 사세요. 그런 거. 그게 차라리 안전하지. 버크셔 해서의 S&P 500을 다 팔았다는 거는 약간 과열이다. 미국장이 그런 얘기합니다. 근데 과열인데 더 늘죠. 옛날 다큰버블도 버핏이 과열이라고 했는데 3년인가 더 갔습니다. 그래서 버핏이 계속 조롱받습니다. 제가 엔비디아가 다 온 것 같다 그랬는데 더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비난받습니다. 괜찮습니다. 너무 성장주가 과열되면 적당히 먹고 빠져야 됩니다. 성장주는 언제나 상승폭의 80%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버핏은 성장주를 만지지 말라고 하는 거고, 성장주를 70년 역사를 봤을 때 가치주와 성장주가 수익이 어디가 날 것 같아요? 성장주가 올라갈 때는 장이 좋을 때는 불장이 나오지만 조정할 때는 80%씩 빠지기 때문에 70년 통계를 내서 봤더니 가치주가 더 좋더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삼양식품, 삼성화재 이런 것들 다 가치주예요. 그다음 미국의 코카콜라, 보험주 이런 것들이 다 가치주라고요. 아셨죠? 자, 삼성화재 40년 동안 우상향하는 거예요. 지금도 좋죠. 근데 기왕이면 어때요? 이것도 일봉으로 보면 기왕이면은 장이 좀 조정할 때 보면 4월에 그 트럼프 얘기 나올 때 좋았죠? 예, 여기가 4월이네 여기가 4월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24년도 좀 조정했고요. 코로나 때도 조정 많이 했죠. 코로나 때가 30만 원에서 13분의 2가 날아갔어요. 이렇게 좋은 찬스가 올 때 여러분 돈 갖고 기다리고요. 하나 더 덧붙인다면 초보자들 장이 좀 뜨거울 때 돈 갖고 와서 막 질르지 마세요. 현금 가지고 계속 책을 읽으세요. 도를 닦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연구해보니까 인내 참는 거. 책을 읽으면서 계속 공부하면 딱 한 방에 대박 납니다. 언제? 이런 자리만 사시면. 그리고 시장이 지속하게 눌리고 뉴스가 지속하게 나쁘다면 급등 나옵니다. 자, 보세요. 코로나 때 얼마나 급등 나오는 거 보세요. 자, 그럼 하나 더 볼까요? 좀 더 가서 보죠. 월봉으로 보면 이제 코로나 때 급등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리먼 사태도 급등 나왔고요. IMF 때 이건 뭐 완전히 대박이었죠. 그러니까 모든 악재와 시장의 패닉스러운 악재는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기회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모든 사람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사람들은 홀로 돌아서서 외로운 늑대가 될 수 없어요. 집단화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인간과 양떼는 똑같아요. 집단화합니다. 명절 때 전부 고속도로 막히는데 집에 가잖아요. 요새같이 더운데 계속 피서 같이 가잖아요. 가서 사람 버글버글 하는데 그 비싼 호텔방 안 갑니까? 그거 다 집단화예요. 그것부터 생활에서 집단화를 벗어나야 돼요. 외로운 늑대가 돼야 됩니다. 외로운 늑대 이거 꼭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요즘에도 현대마린, 저도 현대중공업 개인들 못 삽니다. 현대중공업 보면 비싸잖아요. 50만 원. 요새 개인들이 이런 주식 좋다고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너무 비싸더라. 몇 주 못 사 나는. 그거 10주밖에 못 사는데 100주 사는 걸 사야지. 그래가지고 싸구려를 좋아하더라. 변두리. 세력이 없으면 주가가 쌉니다. 모든 신고가 종목은 가격이 비쌉니다. 시가총액이 상위 종목입니다. 왜? 회사가 돈을 잘 버니까. 대만의 TSMC 같은 거 보세요. 가격이 겁나 비쌉니다. 근데 그놈만 계속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1등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비싼 놈을 연구하셔야 돼요. 노래 있어요. 이 노래 들으면서 반성하셔야 돼요.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장기화 노래 있죠. 그 노래 들어보면은 싸구려 커피 마시면 안 되고 싸구려 주식을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싸구려가 될 겁니다. 알죠?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 개인 투자자도 공부해 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뭐 현대마린, 삼성전자, 삼성생명 많이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는 이번에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어쩌나. 뭐 할 수 없지 뭐. 너무 시끄러워. 그래서 팔았어. 여기 보면 내가 가진 요 현대마린, 현대중공업 이것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저 바닥에서 사가지고 지금 오래오래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대마린 아직도 뭐 조정은 할 수 있어요. 조정은 할 수 있지만 아직도 관심 주죠. 자, 이건 몇백 프로는 안 갔대요. 현대마린은. 그 다음에 삼성화재 아까 보여드렸죠. 삼성화재도 가지고 있고요. 삼성화재는 이건 정말 배당도 많이 줘요. 이게 아마 돈 만 원 줄걸요. 배당을. 옛날 주가가 500원도 안 했던 주가예요. 여러분 500원도 안 주고 산 주식이 만 원 배당 주면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신나는 거 아니에요? 주가는 1000배가 뭐야? 500원짜리가 1000배 같네. 1000배. 1억짜리 집을 살 게 아니라 1억짜리 그 당시에는 1억도 안 했지만 아파트가 1억짜리 집 사듯이 이걸 사놨으면 1000배가 올라가요. 근데 1000배만 올라간 게 아니라 배당이 원금의 20배, 1억이면 20억 나오네, 배당이.
이게 바로 복리의 맛을 버핏이 하는 투자 방법입니다. 가치 투자 재미없다고요? 가치 투자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장기로 보유할수록 계좌가 빵빵합니다. 알죠? 네, 그래서 봤고요. 그 다음에 삼양식품. 여기 좀 PPT에 올려놨는데요. 그 밑에 삼양식품 있어요. 요것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삼성화재죠. 너무 좋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현대중공. 요거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많이 있죠. 삼성생명도 가지고 있고요. 보험 중 1등이 뭐예요? 자동차 보험 1등은 삼성화재 아니에요? 2등도 괜찮아요. DB손해보험. 중국에서도 제가 중국 손해보험 가지고 있죠. 중국 손해보험 정말 잘 갑니다. 오늘은 뭐 환경이 차트 키기가 좀 그래갖고 보는데 여러분 중국의 손해보험 시국가 종목을 쳐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인구가. 우리나라 삼성화재 같은 거에 자동차가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5천만 명 잡으면 중국은 5억, 10억, 14억 한 30배 20배 그렇게 큰 시장에서 자동차 보험과 화재 보험 이런 거 팔면 얼마나 팔까요? 대대박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지고 있는 거 아까 봤는 은행주에 보면은 하나금융지주 같은 거. 이거 오래전 갖고 있었어요. 올해 이제 수익 많이 났어요. 무섭죠, 근데 내가 보면 이제 시작이야. 근데 좀 조정하겠죠. 개인들이 안 사는 은행주, 증권주, 보험주 많이 가죠. 여러분 안 좋아하잖아요. 자 보세요. 증권주도 키움증권.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는 증권이 키움증권 아닙니까? 자기가 돈 벌어주면서 자기가 그 주식 안 사면 말이 돼요? 이런 건 너무 좋은 주식이에요. 24만 4천 원. 너무 비싸 그거. 야 이거 좀 싼 증권주 꿈이 안 나오잖아. 이번 장의 특징은 알려드릴게요. 꿈이 없다는 거. AI 뭐 이런 거 꿈이 막 나오잖아. 근데 꿈이 없어. 그게 가치주입니다. 가치주는 꿈이 없다. 종목을 추천하실 때 그 종목의 진짜 매력은 어떤 요소에서 찾으시나요? 가장 매력 있는 거는요, 주가가 신고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연구를 52주 신고가 연구하셔야 돼요. 이거 눌림목을 사야지. 안 올라가는 거네. 안 올라간 거 좋아하면은 계좌가 안 올라갑니다. 52 신고가는 세력이 이걸 매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력이 돈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의도가 하지 않으면 주가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치 있고 좋은 주식이라도 세력이 더 주고 사지 않으면 흘러내립니다. 정말 가치 있는 주식이 태광산업이에요. 이런 건 엄청 가치 있는 주식이에요. SK 그런 것도 지주회사로서 엄청 가치 있는 주식. 그래도 잘 못 가죠. 근데 언젠가 가겠죠. 지금 가고 있는 걸 사셔야죠. 예를 들어 지금 가고 있는 한화라든지. 근데 지주회사들 중에 한화가 세잖아요. 그죠? 효성 세죠?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건 뭐냐? 세력이 들어왔냐 안 왔냐. 그래서 가장 매력 있는 건 뭐냐? 신고가 종목이다. 아까 얘기했죠. 주식에 가장 두 가지가 있는데 오르는 것과 내리는 종목을 연구하셔라. 그러면 오르는 종목 52주 신고가 그게 가장 매력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에 있는 비밀은 대주주는 알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세력만 알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언제 알아? 다 올라가면 배터리가 좋다고 나오잖아. 저 바닥에서는 몰랐잖아요. 이해가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뭐냐?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 건 세력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세력이 돈다발을 갖고 왔냐 안 왔냐는 신고가가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종목 분석에서 차트 기법, 신고가 이런 거 얘기하면 막 에이 저 차트장이 아니야. 그러면 뉴스 열심히 듣고 기업 분석해보라고. 재무제표 달달달 외워보라고. 재무제표는 언제 보는 거냐? 우선 신고가 난 종목을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신고가 난 종목을 연구하고 이건 10억, 1억 주고 들어도 아까운 강의인데 여러분 오늘 이 유튜브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내가 얘기하는 52주 신고가에 대한 연구하고 결과가 안 좋으면 나한테 요구하시고 안티 쓰세요. 밑에다가. 알았죠? 지금 손실 많이 나가지고 고통받는데 보세요. 여러분 신고가 나지 못한. 자 2차 전지가 어때요? 저 고점 돌파하지 못하니까 고점 돌파할 때 많이 벌어졌어요. 자 에코프로 한번 보고 가야 되겠다. 에코프로 엄마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가 봤더니 에코프로 BM이야. 에코프로 BM. 그래서 왜 에코프로 BM이냐니까 에코프로가 비쌌잖아. 에코프로면 50만 원이고 에코프로 BM 150만 원이니까 그건 안 사고 지랄하고 싼 놈만 사. 자, 신고가를 넣고 넘어갈 때는 이거 보시라고. 넘어갈 때는 돈을 벌어줍니다. 그러니까 넘어갈 때마다 신고가 나니까 무서워. 개인은 못 들어가. 이걸 이해하는데 나는 수십 년 걸렸고 깡통을 5번 났고 돌아다니면서 보험도 종잣돈 만들려고 보험도 팔고 그리고 저녁에는 술집에 나가서 대리운전도 하고. 나 요새 친구들하고 놀러가서 대포 한잔하면 일부러 술 안 먹고 있다가도 대리운전 불러. 그때 생각하면서 다시 반성하느라고. 싸더라고 대리운전. 너무 싸. 그 어떤 데는 4만 원 달라고 하면 5만 원짜리 그냥 줘요. 잔돈 됐어. 그리고 종잣돈을 만들었어요. 깡통 났으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집구석에 누워가지고 막 유튜브에 무료 방송 보면서 단타 쳐가지고 아침마다 나와서 지랄들하고 돈 번다고? 웃기지 마라. 뭐 10시 전에 매매 끝나? 해봐라 해봐. 다 깡통 날 테니까. 그 어떤 놈물 새끼들은 또 강의하는데 종합반일에
그 종합반이 뭐 하나 봤더니 선물 옵션, 해외 옵션, 우량주, 가치주 다 한대. 해봐. 거기 들어가면 독이 있어. 그런 방송 들으면 여러분 계좌는 깡통납니다. 그 사람한테 반드시 여러분 댓글 달아보세요. 전문가님의 계좌를 공개해 주세요. 그런 분들에게 강의가 한 30년, 40년 하신 분들이라고 3, 40년 강의했어. 그 정도 되면 철학이 있어야죠.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20년 넘게 나를 따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됐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주식을 20주 줬어요. 두 제자가 있는데 20년 동안 날 좋아해요. 그 저녁에 저번에 점심 먹으면서 내가 20주 주는데 이거 절대 팔지 마라. 응? 그냥 아빠가 주는 기념품이다. 그래서 좀 가지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20년 동안 따라갈 수 있는 그 사람의 시장을 보는 눈, 종목을 보는 눈, 철학, 원칙, 정직 이게 결여되어 있으면요. 전문가가 돈 벌려고 하면 뭐 하는 줄 아세요? 회원 가장 모택이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단타, 선물 옵션까지 다 만지고 패키지로 다 만지면서 뭐라고 하냐? 다 맞춰드립니다. 예이 더러운 놈 새끼들아. 뭘 맞춰주기는. 맞추는 게 아닙니다.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여러분 가치주반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버핏이 하는 얘기를 잘 따라주세요. 나머지 사람보다 가장 돈 많이 번 사람이 버핏이잖아요. 버핏 책을 읽고 보면 답답하잖아요. 아 저래가지고 언제 돈 벌어? 해보라고 그러면 선물도 해보고 단타도 해봐. 뒤질 테니까. 초보 투자자에게 가장 먼저 공부할 만한 업종이나 섹터가 있다면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초보자 때는 ETF를 공부하시오. 종합. 그 다음에 코덱스 200. 근데 다른 것보다도 코덱스 200을 연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섹터 중에서 가장 강한 섹터? 그럼 뭘까요? 조선 섹터 강하고 금융 섹터 강하잖아요. 조정이 들어올 때 한번 여러분들 그런 섹터를 보시면 되고요. 처음에는 ETF를 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좀 공부가 된 다음에 여러분이 다음 단계로 이제 가치주를 직접 담아야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될 거고요. 업종 선택 그런 거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시세만 보세요. 시세를 보다 보면 모든 것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유튜브에 많은 전문가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잘 보세요. 예측을 하죠. 2차 전지도 여러분 실패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목표치가 무지하게 높았어요. 막 1,000만 원 간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5년만 2차 전지 보유하면 아파트를 한 채씩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회원 가입했잖아요. 근거 없는 그런 목표치 제시하는 걸 여러분이 좋아했잖아요. 목표를 예측하는 건 다 사기입니다. 아무도 목표치를 모릅니다. 다만 우상이 할 거에다 믿으면 가져가시는 겁니다. 추세가 바뀌면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게 추세가 바뀌어도 삼성화재처럼 70%가 빠져도 갈 거냐 안 갈 거냐는 여러분 그 업종을 연구해야 됩니다. 장기로 가는 업종을 보니까요. 보험주가 좋아요. 보험주 답답해요. IT 보다가 보험주 보면 답답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업종 선택이 요거 비밀인데 하나 알려드릴게요. 버핏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건 보험회사예요. 보험. 그리고 보험회사 돈으로 또 우량주를 또 샀어요. 그리고 버핏이 요즘에 사고 있는 것은 IT 다음에 오는 게 아마 원자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석유를 많이 사고 있더라고요. 근데 석유가 사고 많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떨어지면 못 참잖아요. 시장을 바라보는 거. 그 다음에 버핏을 여러분들 컨닝고 하세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잘난 놈 추가하려면 버핏 얘기 안 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지. 버핏 책을 많이 읽고 버핏의 종목들을 잘 연구하세요. 그리고 한국에도 버핏같이 좋은 가치주를 만드는 펀드가 있습니다. 딱 내가 추천하고 있는 하나 있는데 그거는 댓글, 구독, 좋아요, 댓글 잘 쓴 사람에게만 가르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주냐고요? 짧은 영상으로 한번 공개, 목표 공개로 한번 이제 그렇게 우리나라의 그 가치주, 펀드라든지 가치주를 한번 분석해야 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유자금 1억 원이 있다면 지금 시점에서 투자할 만한 유망 종목이나 섹터는 무엇이라 보십니까? 지금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글로벌 주식의 비중입니다. 미국은 현재 60%, 한국은 1.6%입니다. 일본은 5%, 중국 4, 영국 3, 프랑스가 2% 정도 됩니다. 결론은 뭔가 하면 우리가 미국 주식을 사야 됩니다. 미국의 1등 주식 시가총액 엔비디아입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 4조 5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4.4조 정도 됩니다. 원화로 계산하면 6천조 원 정도 됩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400조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한 15배 정도 크기다. 이제 이 방송을 보고 난 다음에 내 월급의 25%를 매달 미국의 시가총액 1등을 사십시오. 엔비디아입니다. 저는 엔비디아를 사라는 것이 아니라 시가총액 1등을 사면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교수가 매월 월급의 25%를 30년 투자했더니 1조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평생 직장을 다니면서 25%를 투자하면 한 3억 정도 되거든요. 엔비디아, 애플 지난 30년간 한 3,000배, 4,000배 정도 올랐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엔비디아 지난 5년간
50배 올랐습니다. 거의. 야,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10대 1로 액면 분할이 됐습니다. 금년 초에. 그러니까 애플은 항상 $400가 되면 액면 분할을 합니다. 애플은 현재 $220, 엔비디아가 똑같아요. $2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주라도 사세요. 오늘 이제 방송 보면 엔비디아 한 주 25만 원 정도입니다. 앞으로 매달 한 주씩만 사보세요. 그죠?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아마 저는 엔비디아가 $400, $500 넘어가게 되면 또 액면 분할 또 합니다. 애플은 지금까지 7번을 액면 분할을 했고 한 주가 220주로 액면 분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4,000배 정도 올랐다. 엔비디아 이제 액면 분할 내가 알기로는 2번 정도 했습니다. 이제 또 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미국의 1등 주식이 가장 좋은 주식이다. 한국에는 지금 상장된 기업이 2,700개가 있는데요. 매년 20개씩 부도가 납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종목 이런 거 시시한 거 하는 것보다 글로벌 주식이 미국이 1등이다. 그죠? 6천조고 앞으로 인공지능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 65%입니다. 만 원짜리 팔면 6,500원이 돈이 남는 겁니다.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미국 1등 주식이 나는 제일 좋다. 뭐 1억 원을 일시불로 사면 너무 좀 그렇다면 뭐 일주일에 한 번으로 나눈다든지 5번으로 나눈다든지 저는 뭐 1억 정도 있다 그러면 이제 한 절반으로 나눠서 이번 주에 뭐 나눠도 좋다. 그래서 뭐 분할해서 5분의 1씩 하는 것도 좋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유 있는 자금을 해라. 이게 미국 주식은 50%씩 내릴 수도 있습니다. 엔비디아 트럼프가 취임하고 50%씩 내렸는데 다시 100% 올랐습니다. $150에다가 $90로 하락했다가 다시 지금 현재 $180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미국 주식도 50% 내린다. 미국의 아마존은 2001년도 9.11 테러 났을 때 90% 폭락했습니다. 미국은 상한 폭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2001년도 $2 하던 아마존이 $3,000, 1,500배 올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액면 분할이 됐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이런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주가가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여유 자금으로 해야 됩니다. 절반 정도 내려도 내가 어차피 주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직장을 은퇴하는 60세까지 이제 노후 대비를 위한 겁니다. 돈이 필요하면 미국 주식은 은행에 가서 하나증권이나 삼성증권에 주식담보대출 받으면 주식 시가총액의 절반을 대출해 줍니다. 은행이자 한 5%, 6% 정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어차피 계속 올라가니까 그 대출 받아서 계속 생활비 쓰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식 시가총액의 한 절반 정도는 계속 대출을 해준다. 어차피 주식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엔비디아가 작년에 한 200% 정도 올랐습니다. 2배 정도. 그러니까 내가 그 주식을 팔아서 쓰는 것보다 대출 받아서 쓰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애플, 테슬라 계약 등 호재가 계속되는 삼성전자 지금 사도 될까요? 저는 원칙은 무조건 시가총액 1등입니다. 애플이 시가총액 1등 할 때는 애플 사라 그러고 이제 2025년 금년 4월부터 엔비디아가 1등이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달 정도 1등을 했는데 다시 엔비디아가 뺏었습니다. 결론은 시가총액 1등이 아니기 때문에 애플과 테슬라도 내가 추천하는 종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론은 항상 시가총액 1등만 하세요. 내가 엔비디아 시가총액 4조, 4.5조, 애플은 3.4조입니다. 1조 달러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테슬라 1조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4분의 1밖에 안 된다. 그죠? 결론은 시가총액 1등이라고 하는 원칙을 어기면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1등이라는 것을 항상 보고 저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매일 체크합니다. 시가총액 1등 누가 됐나. 이제 엔비디아가 애플과 1조 달러 차이가 난다. 마이크로소프트하고도 지금 현재 한 20% 앞섰습니다. 앞으로 10년 정도는 인공지능이 계속 1등을 할 것이다. 물론 바뀔 수가 있을 것이다. 그죠?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엔비디아 매출액의 15%를 미국 정부가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중국에 수출하는 매출액의 15%를 중국이 가져간다. 그래도 엔비디아는 영업이익률이 65%이기 때문에 아직도 발전 가능성은 있다. 미국의 시가총액 1등만 투자한다는 원칙만 계속 지킨다면 저는 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삼성전자 매수 매도 타이밍을 언제로 잡는 게 좋을까요? 주식 투자를 가장 좋은 비율은 95%대 5%입니다. 그러니까 내 투자금의 95%는 엔비디아를 사고 5%는 삼성전자를 사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한 7만 원 정도 합니다. 7만 2천 원. 그죠? 이게 9만 원, 5천 원, 10만 원까지 갔다가 이제 떨어진 거예요. 30%. 그죠? 삼성전자 시가총액 제가 400조라 그랬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6천조입니다. 15배 차이 난다. 그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엔비디아 95% 투자하고 5%만 삼성전자를 사고 내 월급 받는 날 하면 됩니다. 저는 뭐 제일 좋은 게 엔비디아지만 한국과 미국을 9대1 또는 95대5% 이렇게 비율로 투자하고 1등 주식을 사야 된다는 그 원칙만 지키면 되겠다.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200조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마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만약에 이긴다면 종목을 또 하이닉스로 바꿔야 되겠죠. 마치 미국과 한국이 1등 주식만 투자한다면 또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떠먹여주는 팁을 꼭 본 사람은 엔비디아 한 주 꼭 사세요. 꼭 한 주 사야지 부자가 될 수 있고 청약통장 2만 원짜리 한 번 또 가입이라도 하세요. 실천하지 않으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산업 하반기에도 투자 매력 있을까요? 저의 원칙은 무조건 1등만 하기 때문에 내 돈 소중하다. 누구나 돈이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뭐 배터리 그런 얘기 들어도 그냥 공부한다 치고 듣기만 하지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1등이라고 하는 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배터리 분야, 테슬라는 전 세계 자동차의 현재 10%밖에 안 됩니다. 충전 인프라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폭발 사고도 있고 안전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전기차를 몰아봤지만 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충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결론은 저는 시가총액 1등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내가 사란 말을 하지 않겠다. 가급적이면 1등으로 빨리 바꿔라. 미국의 1등은 엔비디아고 한국의 1등은 삼성전자다. 우리가 많은 유튜브에 보고 따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미국의 1등 엔비디아, 한국의 1등 삼성전자. 원칙을 지켜야만 부자가 되지. 2차 전지, 무슨 주, 작전주, 종목주 전부 다 소용없더라. 내 경험입니다. 30년 동안 주식시장을 지켜본 결과 그런 것은 다 기우다. 믿을 게 없다. 1등만 한다는 그 원칙을 지켜야만 부자가 된다. S&P 500 또는 QQQ 같은 ETF에 분산 투자하는 건 괜찮을까요? 어떤 전문에 이제 강의에 가서 만났더니 본인의 자금 한 10억하고 또 회사에 있는 여유 자금 한 3, 40억 전부 다 이제 나스닥 지수의 3배 추종하는 QQQ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익률이 한 130%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30억치 샀으면 회사 법인 자금이니까 아주 소중하죠. 그러니까 이제 개별 종목은 자기는 못하고 나스닥 지수에만 투자했는데 10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30억 투자했는데 그게 한 7, 80억 된다고 하니까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이와 같이 회사 자금이나 소중한 자금은 1등 사기 좀 겁난다 그러면 이런 QQQ에 하는 것도 좋다. 그렇지만 원칙은 1등 주식입니다. 저는 내가 90%는 1등 주식에 하고 10% 정도는 이런 QQQ라든지 또는 뭐 비트코인 같이 암호화폐 1등이라든지 저는 안 합니다. 나는 무조건 1등 주식만 하지만 내가 QQQ라든지 또는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1등 주식. 전 세계 가상화폐가 3만 개 있는데 1등이 비트코인이고 그 다음에 이런 QQQ 같은 경우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건데 제가 가격을 보니까 엔비디아만큼 주가 상승률은 높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기초자산인 1등 주식이 가장 좋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내 투자금의 10% 내외 정도로만 해라. 원칙은 1등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30년 동안의 주식 투자 이후 1등 주식만 사라는 원칙을 고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외에 다른 원칙은 없으신가요? 2등도 내가 사봤습니다. 테슬라도 사보고 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1등만 못하구나. 그죠? 테슬라 400달러 하다가 100달러까지 80%씩 폭락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뭐 한 370달러 정도 되죠. 이와 같이 이런 테슬라 같은 종목은 급등, 급락, 80% 폭락했다가 100% 올랐다가 이렇게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다.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6개월 뒤에 돈을 벌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 심리입니다. 이렇게 급등 급락하는 종목은 우리가 정서에 맞지 않더라. 그죠? 꾸준하고 미래가 있는 종목. 저는 테슬라 시가총액 1등하면 당연히 살 겁니다. 지금 시가총액 테슬라 1조 달러고 엔비디아가 5조 달러 정도 지금 육박합니다. 가장 빨리 5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고 지난달에 4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아직 애플 3조, 3.4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결론은 딴 거 보지 않고 그냥 시가총액 1등 몇 조 달러가 됐나 이런 것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명심해야 되겠다. 이와 같이 원칙을 지켜야면 부자가 될 수가 있고, 하이닉스가 2등이죠. 그렇지만 삼성전자만큼 당연히 이제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1등이 된다면 당연히 저는 바꿀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삼성전자가 1등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 저는 삼성전자 조금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기 위해서. 그래서 결론은 미국의 1등 엔비디아, 한국의 삼성전자 가장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의 이제 월급의 25%를 제가 매달 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월급 200만 원 받는다. 그럼 25%면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됩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꾸준하게 사야 됩니다. 올랐을 때도 사야 되고 내렸을 때도 사야 된다. 매달 사십시오. 저도 이제 가급적이 매달 100이나 200만 원씩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물론 저도 잘 못 지킵니다. 그렇지만 1등 주식을 계속 해야 된다는 그 원칙만큼은 지키고 있다. 본인의 사정에 따라서 이제 하겠지만 1등 주식 한 10,000주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럼 한 2, 30억 정도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이 방송을 보면 오늘부터라도 한 주씩 사라. 그죠? 엔비디아 한 주. 뭐 삼성전자도 같이 사면 좋지만 돈이 안 된다 그러면 1등만 엔비디아가 훨씬 좋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언제 파느냐? 팔지 말고 유산으로 주면 됩니다. 자녀에게. 내가 주식에 대한 대출을 절반씩 계속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상속으로 우리 자녀에게 줘도 되고, 자녀한테도 팔지 말고 계속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도 되죠. 그러니까 팔지 않으면 세금은 안 냅니다. 그냥 담보대출만 받아서 생활을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히타치 가전 사업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과거에 굉장히 주식도 많이 오르고 굉장히 한국의 대표적인 회사죠. 그 시가총액으로만 따져도 전체 시가총액의 20%를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회사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주식 투자 처음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삼성전자인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많죠. 아직도 주식 투자를 가격을 맞추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이 지금 히타치 가전사업을 인수한다는데 그게 주가에 긍정적일까요? 나쁠까요? 대부분 주식 가격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고요. 앞으로 삼성전자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어떤 모습일까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이 작은 거거든요. 히타치 가전사업을 인수하거나 아닌 그거는 큰 의미가 없죠. 전체 삼성전자의 규모로 봤을 때 그것보다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5년 후나 10년 후에 어떤 모습일까를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애플하고 같이 협력을 한다든가 테슬라하고 협력을 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나쁠 건 없죠. 근데 그게 어떤 전체 삼성전자의 매출에 얼마큼 그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거가 중요하다 보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그런 소품종 대량 생산의 시대가 계속 유지가 될 건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관점일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도 예를 들어서 그 메모리 반도체에 너무나 많은 부분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게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5년에서 10년을 말씀하셨는데 장기적인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5년, 10년 동안에 많은 기업들이 잘 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기업이 나오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방향성이고요. 또 하나는 그 기업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한국 기업의 기업 문화는 위에서 시키면 밑에서 하는 그런 문화였는데, 이제 수평적인 조직이 되지 않으면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뺏길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빠른 아주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얼마큼 빨리 변화하느냐, 얼마큼 빨리 새로운 시장이나 아니면 새로운 경쟁을 이기느냐, 그게 더 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저는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중국이 굉장히 빨리 경쟁자로 들어오고 있고 또 변화가 너무 빠르거든요. 아시다시피 뭐 AI다 뭐다 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그냥 탑다운 방식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런 방향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자와 TSMC는 장기적으로 어떤 관계를 형성하게 될까요? TSMC가 어떻게 될 것이냐. TSMC가 너무 잘하고 있죠. 근데 TSMC 경쟁력과 삼성전자의 경쟁력, 앞으로 TSMC의 장단점을 알아야 되고요. 우리 삼성전자도 장단점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 TSMC가 그 비메모리 쪽으로, 파운드리 쪽으로 강한데, 한국이 어떻게, 삼성전자가 어떻게 TSMC와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죠. 현재 삼성전자가 잘 대처하고 있지 못한다고 보시나요? 바꿔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런 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변화를 못 하고 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변하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 앞으로 그런 생각이죠. 기업문하고 계속 한국에서 1등을 달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대부분 너무 잘 될 때는 변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고통이 있어야 되는데 요새 뭐 HBM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통이 있어야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 주가 내재 가치가 아직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삼성전자는 어떤 의미인가요? 한국에 있는 주식이 삼성전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3,000개의 주식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삼성전자에만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아마 삼성전자가 누구나 다 아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주식 투자할 때는 다양성 있는 시각이 중요해요. 뭐 삼성전자도 중요하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 주식 투자 시작할 때 나는 무조건 삼성전자만 산다. 또 한 종목만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 잘못된 투자 방법이죠. 삼성전자 언제 살지 언제 팔지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삼성전자 지금 사도 좋을까요? 아니면 기다려서 살까요? 그런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 이렇게 자꾸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는데 삼성전자를 내가 지금 투자할 거냐 아닐까의 결정은 앞으로 삼성전자가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냐 아니면 다른 기업에 비해서 밀릴 것 같으냐 그거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단기간에 타이밍을 자꾸 맞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의 가장 근본은 시간에 투자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격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시간에 투자한다는 거고 삼성전자가 많이 좋다 그러면 당장 투자하는 거고요. 물론 전 재산을 투자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내 자산에서 삼성전자가 나는 앞으로 잘 될 거라고 판단하는데 그중 내 주식 비중에서 몇 %를 차지하는 게 좋을까 그거를 결정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런 잘못된 편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 주식을 샀다가 또 올라가면 팔고 또 다시 또 타이밍을 맞추고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그런 이제 카지노에 간 거죠. 존 리 새로운 10년의 시작이란 책을 쓰게 되신 계기가 무엇인가요? 한국의 금융 문맹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가면은 우리 일본하고 비슷해야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성장 동력이 이미 많이 거의 죽어가는 상황인데 한국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책을 쓰게 됐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잘못된 편견, 가난하게 되는 편견을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 책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로 경제적 독립, 부자가 되는 습관을 갖기를 희망하는 생각에서 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동안 잘못된 소비 습관이 그러면 이 책을 통해서 변화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투자에 대해서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편견이 금융에 대한 편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렇게 된 거죠. 제가 한국에서 이제 금융 문맹이라는 거를 정말 벗어나게 하는 내가 좀 일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존리의 부자학교라는 회사를 차리게 된 이유도 다 같이 부자 됩시다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한 거고, 제가 뉴스레터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금융 주식 교육,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주식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배우고 싶다, 주식을 어떻게 고르는 건지, 투자를 어떻게 시작하는 건지, 막연한 분들 우리가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다 하니까 존리의 부자학교 홈페이지에 오시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계신 분들은 뭐 온라인으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 서울에 계신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오셔도 되고, 또 많이 지방에서도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유익한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제가 뉴스레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거나 하게 되면 제가 뉴스레터를 하고 있거든요. 존리의 부자익이라는 걸 하고 있고, 또 일주일에 한 번 받아보는 것도 있고, 또 매일매일 받아보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큰 돈이 들지 않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제대로 된 그런 가이드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특히 요새는 너무나 뉴스가 넘쳐나죠. 근데 사실은 그런 뉴스가 나한테 도움이 될 건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에요. 너무나 잘못된 뉴스가 많고, 특히 금융 뉴스 같은 경우 보면은
저거는 들으면 안 되는 건데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대한 용어라든가 주식에 대한 상식을 쌓게 되면은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죠. 일단 금융 문명에서 벗어나게 되고, 또 하나는 한국은 굉장히 사기를 많이 당하죠. 그 이유가 금융에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딩방 같은 경우에 자기가 전문가라는 거짓말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그 금융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굉장히 나보다 많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유혹에 벗어나기 위해서도 금융 공부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 주식에 대한 주식 공부는 굉장히 재밌어요. 일반 외우고 그러는 공부가 아니죠. 용어라든가 그다음에 주식을 어떻게 투자하는가, 회사를 어떻게 고르는가, 펀드를 어떻게 고르는가,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는 너무너무 재미난 공부니까요. 여러분 많이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원금을 지분 전환 방식으로 전환하며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 약 10%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삼성이나 TSMC가 비슷한 조건을 제시받는다면 이들 기업은 어떤 전략적 선택을 내릴까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 경제 흐름이라는 게 계속 변화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트럼프의 미국은 한마디로 시진핑이 중국과 유사해지지 않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말하자면 이제 보조금 형태로서 바이든 행정부 때 보조금 형태로서 TSMC, 삼성, 그다음에 SK하이닉스 등등이 주었던 보조금을 여부로 해가지고 그 보조금이 하나의 투자였다고 하면서 지분을 요청하고 있는 게 현재 트럼프의 상황이긴 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우리는 90년대 초반에 중국으로 우리나라들이 많이 공장 이전 같은 걸 해가지고요. 기술 이전도 하면서 굉장히 싼 노동력 가지고 해가지고 실제로 생산을 하다가 결국에 중국에 이 소위 많은 인프라들을 내놓고 나오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중국에서 바로 이제 자국 내에서 생산체계 갖추는 거에서 하나의 도구로서 활용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강대국들의 상황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소위 가트죠. 그러니까 이 소위 뭐라 그럴까 프리 트레이닝입니다. 자유무역이라는 형태 같은 것들이 점점 사라지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간의 가장 큰 미국의 어떤 면에서 수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시다시피 가장 높은 기술력, 그 다음에 가장 크게 달러가 있었죠. 이 달러를 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부채를 각국으로 흩으면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달러 가격, 자기들의 소비가 늘어나서 적자가 확대되게 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떨어진 달러 가치를 다른 각국에서 가장 기축통화로 중요한 달러라고 하는 거를 사가지고 달러가 다시금 올라가지는 형태. 이렇게 해가지고 자국 내 적자를 전 세계로 퍼뜨렸던 게 미국의 달러 전략인데 그거 가지고도 한계가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강대국, 그 다음에 현재 솔직히 이제 우리가 로마 시대의 로마라고 하는 걸 기억하듯이 현재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라고 하는 시대가 여전히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한 마지막 수단으로서 이 관세와 함께 이 지분 요구 같은 것들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 미국도 실제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라고 하는 것을 독립해주기 위해서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 하더라도 미국도 자기들이 무역 장벽을 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실제로 자기 나라 발전해주기 위해서 철옹성처럼 쳤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중화공업이라고 하는 거 발달을 위해서 오랫동안 소위 달러 같은 것들의 환율제라고 하는 것을 고정환율제로 했었던 것도 여러분이 아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처럼 실제 어떤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정치적 수단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이제 트럼프가 이제 10% 지분 요청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무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개별 회사들이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의 문제는 결국에 거부할 것이냐, 아니면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협상할 것이냐, 이 세 가지 전략밖에 없겠죠. 거부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 이미 공장을 짓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국내로 보자면 삼성 같은 경우는 약 7조 정도의 지원금을 받았다고 얘기하고요. TSMC는 10조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17조 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실제 우리가 삼성 같은 경우는 현재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 1997년도부터 사스라고 하는 법인도 있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뭐 아이폰 만들기도 했었고, 오스틴이라는 법인이 아주 크게 있고요. 여러분 많이 아시다시피 2022년부터 지었던 테일러라고 해서 거기에 텍사스주에 있는 공장도 이미 짓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삼성 파운드리라고 하는 것을 그나마 구제책이 됐다고 얘기하는 소위 테슬라 수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테일러가 아니었으면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수많은 인력과 자본이 투여된 이 상황에서 그것을 거부한다. 그러면 만약에 미국에서 퇴출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수많은 자본들, 그 돈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결국에 그렇다면 다 받아들일 수는 또 없는 것이겠죠. 물론 이제 받아들이게 된다면 크게 양쪽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이 10%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인텔처럼 삼성을 대해준다면 미국 국가적인 어떠한 형태의 아이템들 이런 것들을 미국의 어떤 기업들이나 미국의 기관들이 삼성한테 맡긴다면 돈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당연히 두 번째 순위겠죠.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미국이 인텔을 살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인텔이 여전히 미국 펜타곤이나 여러저러 정부 기관들의 소위 보안이 가능한 반도체를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이거는 다른 나라로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 같은 경우도 규제했듯이 국가 단위 산업에서 기본적으로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는 게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에 연관되기 때문에 쉽게 그것을 인텔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삼성에 지분이 있더라도 그것을 삼성한테 아주 우선해가지고 뭔가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미국이 지분을 취득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나아질 것이 있느냐, 삼성이 나아질겠냐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이 지분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또 다른 형태로서의 또 뭐 주주 관련된 내용이나 아니면 실제 우리나라가 2020세기 후반에 당했다시피 외환은행 같은 경우가 레이더스라고 이야기하죠. 소위 이제 론스타 같은 자본들이 들어와가지고 소위 한마디로 뭐 시장을 슈킹하는 형태로서 해서 이제 M&A 같은 거 하려고 하는 것까지 시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결국에 협상 전략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다. 이번에도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제 저희가 촬영일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미국과 트럼프 회담이 끝났습니다. 뭐 일단 정상회담은 끝났는데 어느 정도의 잘 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잘 됐다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지금 방송에서 얘기하는 반도체 쪽으로 보자면 반도체 특별한 관세를 더 매길 것이냐 특별히 없다고 볼 수 있을 거거든요. 결국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디테일한 걸로 가야 됩니다. 아직 15% 관세라고 하는 것들이 매겨져 있긴 한데 여기서 반도체 어떤 품목을 관세를 매길 것인지 여러분께서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반도체 단품에 매길 것인지 반도체를 포함한 거에 매길 것인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것이거든요. 반도체 관련된 생산 체계를 매길 것인지 아직도 모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고민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협상 전략을 통해서 지분과 관련되어진 어떠한 내용들에 대한 뭐 대응 체계들 아니면 정책적 마련들 혹은 이번에도 우리나라가 미국의 뭐 조선산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350억 달러 보통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정도 3,500억 달러 정도를 우리가 실제로 투자한다고 했는데 트럼프가 현금을 달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문제해 봤을 때 예를 들면은 정부에서 대응한 것이 그러면 우리가 보잉의 비행기를 100대 살게요. 근데 보잉이 비행기를 1년에 10대밖에 못 만들거든요. 그럼 100대라고 치면 거의 20년 계획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약간의 공수표일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게 약간의 공수표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협상 전략으로서 쓰면서 최대한도로 미국이 지분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어떤 기업의 소유 같은 것들에 정부 개입이 들어가는 걸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가장 앞서 말씀드린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거스러진 것이고요. 거기에서 개별 기업한테 어떤 지분 요구하는 것들은 최대한도로 협상을 하되 우리 쪽에서는 최대한도로 이제 뭐 블러핑이나 뭐 아니면 공수표나 아니면 약간 중장기적인 발전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직접적 지분 같은 경우는 아주 소위 출구 전략 가지고 나서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이게 단계적으로 가는 거죠. 아시겠지만 모든 협상에 악마인 디테일이 있듯이 디테일이 가장 스케일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이라고 하는 것에 아주 10%란 지분을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은 전략에 적당하지 않죠. 무조건 우리가 숫자를 나중에 불러야 되겠죠. 그러니까 10%다? 그럼 몇 년 동안에? 아니면 대체는 무슨 거면? 니네가 우리가 뭘 줄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건 그렇다면 관세를 제로로 해줄 거니? 뭐 이런 것들까지 해가지고 아주 복잡한 전략들을 이건 기업이 혼자 상대할 문제는 아닙니다. 정부 관계자들과 해가지고 통상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통상 관련된 걸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에 비등한 예가 지난 정부 때 있었던 게 아시겠지만 네이버 라인을 일본이 소위 슈킹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소프트뱅크랑 같이 해가지고요. 그것도 큰 이슈가 됐는데 어쨌든 무마되긴 했었는데요. 그때는 정부에서 거의 일본의 실제 외무성 같은 데였죠. 일본의 보안 총무성이라는 데에서 자기들 보안 정보라고 하면서 라인을 자기가 가져가게 되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손 놓고 봤었어요. 그런 경우 같은 것들을 절대 있으면 안 되겠죠. 말하자면 개별 기업의 지분은 국가 대 국가의 어떤 정책적 마련과 함께 같이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협상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이 과점 체제로 이동하고 AI 첨단 패키징 실리콘 포토닉스 등 신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삼성은 앞으로 어떤 차별화 전략으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네, 현재 반도체 시장은 결국에 이제 AI라고 하는 패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AI가 여러분 많이 아시는 엔비디아, 그다음에 TSMC, 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요. 실제 반도체 설계 회사, 생산 회사, 거기에 메모리까지 해가지고 이런 편대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AI라고 하는 인프라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엔비디아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이 범용 칩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의 GPU의 범용 칩인 것이고, 예를 들면 뭐 구글 같은 데가 자기들 원하는 칩인 것이죠. 그래서 ASIC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런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많이 아시는 블랙웰, 뭐 B100, 뭐 B200 이런 게 이제 범용 GPU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각 회사들이 지금 탈 엔비디아 해주기 위해서 이런 여러 것들의 다른 형태의 칩들을 만들고 있는 것인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ASIC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형태의 설계도 있는 것이고, 설계뿐만 아니라 현재 생산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게 소위 패키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여러분께서 뭐 신기술이라고 해서 실리콘 포토닉스가 돼가지고 한마디로 기존에 있었던 배선을 광배선으로 바꾸는 게 포토닉스를 할 수 있을 건데, 이런 신기술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일단 첫 번째로 우리나라가 해야 될 것은, 가장 잘하는 것은 무조건 계속 지켜야 된다.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는 게 뭐냐? 바로 메모리 반도체의 극강의 우위라고 하는 거는 꼭 지켜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투자하신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아니면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가 메모리 시장 현재 3분의 2 정도를 석권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요. 이건 거의 독점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특별한 어떤 범용 반도체 제외하고, 최신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특히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가지금 서륙하려고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단 메모리의 강점 무조건 살린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각 회사마다의 좀 전략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메모리하고 시스템 반도체를 모두 생산할 수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생산이라고 하는 것의 소위 도구죠. 이 비히클이라고 하는 게 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 테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엔비디아, TSMC, 그 다음에 하이닉스 요 체계하고, 지금 이제 테슬라가 도전하려고 하는 게 테슬라, 삼성 이 두 체계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테슬라가 왜 이번에 도조 칩이라는 프로젝트를 없애고 삼성 쪽하고 같이 만들려고 하느냐? 지금 현재 테슬라의 전략은 아마도 애플의 애플 실리콘 전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많이 아시다시피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에 들어가는 칩들이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붙이면은 요게 몇 개 붙이면은 이제 울트라 모델이 되는 것이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실제 우리가 반도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수율과 생산 어떤 단계의 일정 수준, 제품의 일정 수준, 그다음 제품과 연계를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실리콘이라고 하는 AP 모델 같은 것들이 통합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도 애플 실리콘처럼 자기의 휴머노이드, 그다음에 현재 자율주행차, 기타 등등의 어떤 기기들 같은 것들을 좀 더 한 칩에 담으려고 하는 것들이 가장 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테슬라가 삼성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당연히 TSMC가 비싸기도 하고, 테슬라처럼 거대한 칩은 단가가 비쌀 수는 있겠지만 개수가 많지는 않아서 TSMC한테 1순위는 현재는 아니죠. TSMC 1순위 현재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애플, 퀄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다들 이 칩들은 생각보다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모바일 같은 작은 칩 단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수도 많은데 단가도 센 편이죠. 테슬라가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겠지만 TSMC한테 자기가 3등 3순위로 밀려나는 건 원치 않을 겁니다. 자기가 무조건 휘두르고 싶을 텐데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자기의 칩, 모듈 칩으로 멀티칩까지 확장해가지고 자기들의 기기를 생산할 수 있는 회사를 찾는 것인데, 그게 바로 삼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패키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삼성이 갖고 있는 유일한 TSMC 대비 파운드리 측면에서 장점이 무엇이냐? 바로 웨이퍼 레벨 패키지 말고 패널 레벨 패키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TSMC는 웨이퍼 회사잖아요. 반도체 회사지 않습니까?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이 둥그란 웨이퍼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기가 거대해져요. 그러면 칩 하나에 칩이 2개, 3개만 꽉 차거든요. 그러면 요거가 비효율적입니다. 무슨 얘기냐? 동그란 거 대비해서 패널, 디스플레이 패널 이만한 거 있죠? 여기에 가게 되면 꽉 찼는데 6개가 들어가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패널 레벨 패키지라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좀 멀티칩, 거대한 칩에는 유리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친다면 이 테슬라가 얘기했던 전략처럼 삼성이 뭐 기본적으로 수율도 앞서가야 되고 개선할 거 많이 있지만 독특한 기술로 보자면 제조 현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메모리라고 하는 거 최적화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고,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최적화가 분명히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이 시스템 반도체에서 이 패널 레벨 패키지라고 하는 것의 특이점. 그래서 거대해진 칩이 커질수록 단면적은 커지는데, 그 단면적 커질수록 패키지가 넓어져야 되거든요. 그것이 웨이퍼가 감당하기 좀 어렵습니다. 물론 다른 기술로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패널 레벨 패키지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삼성이 이 좀 중규모의 디바이스에는 굉장히 유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테슬라의 모델에서 아주 성공을 크게 거두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제가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현재 테슬라, 삼성이라고 하는 동맹을 아주 강력하게 맺고요. 지금 현재 삼성의 수율이 저하된다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팔란티어나 등등이 오는데, 팔란티어나 테슬라나 유사한 것이 뭐냐면 바로 자동화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제조체를 갖춘다는 겁니다. 현재 자동화 할 수 있는 걸 통해서 수율의 확보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인프라 같은 것들에 대한 수율 측면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통해서 수율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삼성의 특장점 패널 패키지라고 하는 더욱더 극대화된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이걸 통해서 현재 TSMC가 할 수 없는 칩 같은 것들을 만들어 주는 거, 그걸 통해서 계속적인 고객의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방식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삼성 파운드리의 가동률이 급등하며 TSMC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표현까지 나오는데, 실제 이런 전환이 얼마나 발생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이게 시장에서 어떤 의미인가요? 뭐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TSMC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이고 삼성 다녔던 사람으로서 현실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튜브 분들이 뭐 그렇게 썸네일 올리고 그러시는데 절대 그럴 리가 없죠. 현재 여러분들 5년 정도, 제가 이 방송에서 5년 정도 주가 차트를 보고 왔어요. 그 TSMC ADR이죠. 미국에서 살 수 있는 그 TSM 주식이 5년 동안에 정확히 240% 올랐더라고요. 240% 올랐고 삼성은 31% 올랐습니다. 5년 동안. 그래서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뭐 7만 주자 8만 주자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TSMC가 작년도 영업이익률이 49.8%입니다. 좀 반반이에요. 제조업에서 영업이익률이 50%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그 유사한 회사가 설계회사인 엔비디아가 70%가 넘죠. 영업이익률이. 말하자면 거의 독점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균열을 낼 정도로 될 수 있는 게 삼성이 현재 상황일 것 같고, 아시겠지만 점유율도 현재 2분기,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현재 TSMC가 69%가 넘어가는 상태고, 삼성은 외려 8.1%, 7.7% 정도로 이제 하락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현재 결국에는 삼성은 이 자기들에 있었던 IDM이죠. 그다음에 모든 디바이스 다 있는 이 형태를 가지고 레퍼런스를 쌓는 게 가장 기본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레퍼런스라고 하는 것은 핀핏 공정과 GAA 핏 공정이라고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GAA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보시면 핀핏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원래 칩이 저기 반도체에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소자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면적을 늘리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이제 꼬리 지느러미 모양에서 핀이라고 그러는데, 요 공정하게 되면은 기존의 요거보다는 나아집니다. 무슨 얘기냐? 단면적이 많아질수록 성능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이 현재 자랑하고 있고 2023년에 나왔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GAFS라고 해가지고요. 요것을 잘라놨어요. 탁탁 잘랐어요. 그러면 면적이 더 늘어나는 거 맞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게이트 올 어라운드입니다. 모든 측면에 게이트라고 하는 소자가 흐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돼 있는 게 기술적으로 우수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TSMC를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에서는 레퍼런스는 TSMC입니다. TSMC가 GAFS를 쓰지 않으면 잘 쓰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현재 3나노 기반으로 해가지고 핀팻을 만들고 있는 TSMC와 3나노 기반으로 해가지고 GAFS, 그 다음에 2나노까지 GAFS를 들어갔던 삼성은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전략적, 기술적 우위는 있으나 사업 전략적으로는 우위는 아니었던 걸로 보실 수 있어요. TSMC가 GAFS를 쓰지 않으면 실제 어디도 레퍼런스가 없기 때문에 안 쓰려고 합니다. 그것이 현재 나왔던 것이 어떤 거가 나왔냐, 여러분이 쓰시는 갤럭시 폰에서 플립 7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반으로 접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이번에 엑시노스 2500
GAFS로 3나노 것을 이번에 적용을 했습니다. 거의 첫세라고 볼 수 있고요. 좀 큰 데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에 대한 성공이나 판매 같은 것들을 보고 실제적으로 레퍼런스를 쌓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년부터 아무리 빨라도 내년 넘어서 말정도 생산될 것 같은 테슬라 반도체 같은 경우도 거기가 이제 GAFS의 2나노를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이 선단 노드에 대해서는 TSMC가 압도적인 형태의 매출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삼성이 UMC나 SMIC, 소위 이제 대만과 중국의 회사처럼 레가시 반도체가 뛰어나게 만들 수 있는 회사도 아닙니다. 이 메모리 같이 투자해왔기 때문에 항상 선단 공정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긴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선단 공정을 TSMC보다 빨리 나갈 생각을 절대 하지 말고 일단은 4나노, 3나노, 2나노 GAF도 일단 삼성 내부에서 일단 어느 정도의 레퍼런스 같은 경우나 옵티마이징 최적화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고객들한테 그걸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이제 다른 메이커들을 찾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쨌든 일단은 어려움 겪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에도 아마도 TSMC가 가격을 올릴 거라는 예정이 되어 있죠. 8% 이상 소위 최선단 공정 가격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대로 8% 이상의 영업이익률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TSMC는 더욱더 영업이익률이 높아질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TSMC를 대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패밀리스 회사들이 이거에 대항할 수 있는 안정적인 회사 어디 없냐. 지금은 전 세계에서 삼성 말고는 선단 공정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수율을 높일 수 있는 것들, 고객과 신뢰 쌓는 걸 통해서 그런 것들 고객 신뢰를 마냥 쌓을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삼성 내부 조직에서 실제로 엄청난 테스트를 많이 해보고 정말 소위 스냅드래곤 형태, 그러니까 말하자면 퀄컴까지 될 수 있는 형태로서 우리가 최대한 제품을 만들어 본다면 그때부터 이제 TSMC와 조금이라도 견줄 수 있다. TSMC가 없다면 꽉 찼다면 삼성으로 오겠다. 근데 그게 선단 노드다라고 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삼성이 2나노 SRAM 개발에 성공했다는 발표가 최근 있었다고 들었는데 TSMC의 벽을 뚫은 것으로 보면 될까요? 그리고 이 기술 진전이 파운드리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까요? 결국에 이 2나노 제품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제 삼성의 소식들 여러 가지 많이 보실 텐데 4나노 칩렛 개발이라고 있었습니다. 칩렛이라고 하는 게 웨이퍼가 이렇게 했을 때 4나노 칩렛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조각 잘랐을 때 조각 자른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전체 칩을 다 이만 크게 봤을 때 전체가 다 아주 미세할 필요는 없거든요. 가장 핵심 코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AP나 CPU 같은 거는 3나노, 4나노 돼야 되는데 나머지 뭐 버퍼, 나머지 어떤 페리 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주변부 영역이 있습니다. 그쪽 연결 부위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나노, 20나노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칩렛이 뭐냐면 가장 코어인 거 우리가 4나노 이렇게 만들어줄게. 나머지 것들은 10나노, 20나노 써도 돼. 그러면은 여기만 이어줄 수 있는 기술만 있다면은 삼성이 다른 어떤 회사들 간에 가격 대비, 그다음에 성능 대비해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겠죠. 그것들의 시작이 칩렛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현재 복합화되고 있고 패키지가 중요해지는 반도체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게 됐다는 게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쉽게도 TSMC가 이미 그건 다 하고 있습니다. TSMC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2나노부터 아니면 20나노 이상 이때까지 다 칩렛 기술도 대부분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TSMC가 이제 패키지 기술 같은 경우 삼성보다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앞서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나노 우리가 CPU가 있어요. 핵심이 있고요. 옆에가 페리라고 해서 도와주는 영역, 버퍼라고도 합니다. 이 영역들. 여기 10나노예요. 그러면 4나노나 10나노를 이어주는 게 뭐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 이어주는 기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하는 것들은 여전히 삼성한테도 필요하겠다. 왜냐면 그게 소위 얘기해서 라이브러리입니다. 여기에 이게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 말하자면은 아주 우리가 GPU처럼 전력 소비가 큰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 같은 거에서 쓰여지는 3나노, 4나노, 10나노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처럼 로우 파워가 있죠. 거기 쓰여지는 2나노, 3나노, 10나노가 있겠죠. 여기에 따른 스펙, 소위 얘기해서 PP 얘기, 말하자면 파워, 퍼포먼스, 에어리어,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까지 되면 코스트까지 PPAC라고 합니다. 요것을 만족할 수 있는 만한 그 스펙마다의 라이브러리가 꽉 차 있는 게 TSMC인 거고, 삼성은 듬성듬성 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실제로 완성됐다는 게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2나노의 어떤 SRAM 개발이 중요했다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 여러분께서 반도체를 보실 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시스템 반도체가 있고요. 여기에 우리가 메모리라고 해서 여기 D램이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 시스템 반도체 자체에 SRAM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많다. 근데 SRAM이 메모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SRAM 메모리 왜 생각을 잘 안 하냐? 실제 CPU는요, 여기 D램이라고 하는 데가 여기가 정보의 집적도가 되게 높아요. 근데 속도는 SRAM보다 느립니다. 그런데 왜 D램이 중요하냐? 여기가 density,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SRAM이 요만큼 있으면, 요만큼이라고 하는 게 얘가 이만큼 있으면 D램은 6분의 1밖에 공간을 차지 안 하거든요. 때문에 D램이 저장할 수 있을 때 데이터가 많아서 좋습니다. 말하자면 SRAM이 실제 CPU의 정보를 읽어주는 메모리예요. 근데 얘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은 있고 속도는 빠르나 뭐다? 면적이 안 좋다. 말하자면 2나노 SRAM이라고 하는 게 실제 CPU 속도에는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HBM도 필요하죠. 아시다시피 GPU나 CPU는 놀고 있어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도. 근데 메모리가 엄청나게 바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반도체가 커지면 커질수록에 GPU 옆에 HBM이 4개, 8개, 12개 들어가는 이유가 뭐다? HBM이 D램이 제일 느려요. 말하자면은 CPU 속도에 D램이라고 하는 거나 메모리 반도체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총 속도, 총 성능, 퍼포먼스겠죠. 거기에 이 SRAM의 성능 개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모든 고객한테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냐?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일부분일 수 있는 것이고요. 이 SRAM을 기반으로 해서 옆에 있는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 막 버스 구조도 있고요. 등등 여러 가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조가 있는데 여기에 최적화를 통할 수 있는 노하우들이 쌓여지는 것이고 거기서 따라 고객 확보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요 하나 하는 것들은 약간의 성공 사례 정도겠지만 이것이 좀 더 고객들을 만나서 좀 더 익어가고 최적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TSMC 전문가 린홍원은 AI 시대가 앞으로 10년간 설비 투자를 견인할 것이며 삼성, TSMC, 인텔만 살아남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한국 반도체 생태계 입장에서 이는 어떤 시사점을 주며 의외성은 무엇인가요? 작년에 나왔던 책입니다. 생각의 창이라는 출판사 나왔는데 TSMC 1등의 비밀인가 책일 거예요. 린홍원이라는 분이 썼고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뭐 제 책도 있는데 제 책도 같은 내용인데 이제 그분이 TSMC를 아주 오랫동안 거의 30년 이상 인터뷰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TSMC의 거의 시작과 현재 상황까지 다 아시는, 그다음에 이제 뭐 CEO부터 엔지니어까지 인터뷰 많이 하셨던 이제 IT 전문 기자이신 거죠.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결국에 어떤 걸 얘기했냐? AI 시대가 앞으로 10년간 설비 투자를 견인할 것이다.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삼성, TSMC, 인텔만이 남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일단은 그 기사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 다른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이분의 말은 저는 일단은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디테일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라 그랬냐? 이거 정확히 삼성, TSMC, 인텔만이 살아남는다고 터진다, 잘 된다가 아니라 생존 가능하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메모리를 뺀 상황인 겁니다. 시스템 반도체 상황에서 봤을 때 선단 노드를 할 수 있는 곳은 이 세 회사밖에 없지 않느냐가 이 사람의 가장 큰 중요한 점입니다. 이분이 얘기할 때 메모리 비즈니스는 몰라요. 왜냐면 이제 TSMC는 2000년대 초반에 삼성, 그때 이건희 회장이 있을 때 삼성이 메모리를 너무 잘하니까 메모리마저 가져가려고 지금도 있긴 하지만 대만의 뱅가드라는 회사를 합병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D램에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메모리 우리가 할 게 아니네. 그래서 이제 TSMC는 메모리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 갖다 쓰는 건데 워낙에 시스템 반도체가 부가가치 높으니까 그것들은 이제 간과될 수 있겠지만 시스템 반도체라는 생산 내에서 선단 공정이 가능한 나라가 회사가 현재 이 세 회사가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 인텔 어쩌죠 상태가 국가에서 밀어주지 않으면 인텔은 지금 잘 되지가 않습니다. TSMC는 뭐 워낙에 최강이죠. 삼성은 어두웠다가 다시금 이제 일어설까 말까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10년간 설비 투자가 이 세 회사에서 많이 거라는 건 저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간과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봤었을 때는 일단 중국의 역할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이 중국은 현재 아무리 선단 공정의 장비를 막는다 할지라도요. 어느 정도의 생산 캐파들이 있고 무한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SMIC 등등을 포함해서 수많은 형태의 시스템 반도체 생산 회사들이 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이제 딥식에서도 얘기 나왔는데 어떤 거 나왔냐? 우리 엔비디아 GPU 많이 안 쓰고요. 중국 내에 있는 GPU나 AI 반도체 써가지고도 성능 나왔습니다라고 이제 발표까지 했습니다. 이번에 딥시크 R3라고 나왔는데요. 그건 무슨 얘기냐? 실제로 중국이라는 회사에서도 이런 생산의 거대한 이런 형태를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얘기겠죠. 생존 여부는 이분이 중국 회사를 간과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선단 노드라고 하는 것만 생각했을 때 그럴 수 있겠지만 여기서 생존했다고 해서 그게 좀비 기업이 될지 아니면 실제
실제로 정말 영업이익률이 50% 돼서 독점 가까운 회사가 될지라고 하는 거는 잘 아직 확실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맞긴 하지만 생존이 곧 성공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한반도 우리 한국 반도체 생태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의 입장은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는 생태계라고 하는 걸 지켜주기 위해서는 삼성과 하이닉스 그다음에 등등의 파운드리 회사 그다음에 메모리 회사라고 하는 제품 회사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잘 된다 측면이 적절한 형태로서의 실제 오랫동안 우리 육성 가능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소재품 장비겠죠. 요 기업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소제품 장비에 포함시키긴 하는데 이제 설계사까지, 패밀리스까지 해가지고 살아남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 두터운 글로벌 회사들과 함께 같이 붙어가지고 실제 협력하거나 상생할 수 있는 걸 통해서 할 수 있다면은 우리나라가 살아남는 것뿐만 아니라 생존뿐만 아니라 성공적으로 돼가지고 실제 10년 뒤에 가게 된다면 일단은 삼성 같은 경우가 10년 되면 2035년이겠네요. 그때쯤에 왔을 때는 TSMC와 뭐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목표일 것이고 거기에 설비 투자 비율이 지금은 80% 이상이 해외 설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70% 이상이 해외 소재거든요. 이것들을 거의 5대5 수준 가게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하는 것들의 꿈을 꿔보긴 하지만 여기서 급선무는 무조건 생태계를 위한 극단적 국산화라고 하는 건 지양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 삼성의 수율 저하의 요인 중에도 적절하지 않은 국산화 설비들에 따른 수율 저하가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기술력을 확보한 정확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통한 생태계 확대라고 하는 것도 꼽을 수가 있겠고 거기에서는 우선순위 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큰 회사들이 잘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정치 격변 시기가 끝났고 드디어 이제 어떻게 글로벌 생존과 성공, 그 다음에 국가적 경쟁력 확보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5년을 필두로 해서 AI 반도체라고 하는 거, AI 시장,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이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열려 젖혀지는 상황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께서 이제 구독 많이 해주시고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들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우리의 강점을 믿고 뚜벅뚜벅 걸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